이야기를 다루는 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 안에 살고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정말 당신이 선택한 건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단순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다르게 보여요. 이야기를 다루는 힘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칼이 아니었어요. 총이 아니었어요. 핵폭탄도 아니었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항상 이야기였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중을 하나로 묶고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이야기였어요. 그 힘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 있어요. 오늘 그 간격을 좁혀드릴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야기 속에 던져져요. 이름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 태어난 나라가 생기고 믿는 종교가 생겨요. 이 모든 것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되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한 건 근육이 강해서도 뇌가 커서도 아니었다고요. 유일하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요. 돈을 생각해봐요. 돈은 뭔가요? 종이에요. 숫자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 종이에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가치를 가져요. 이야기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어디 있어요? 지도 위의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선 안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제도와 구조가 사실은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실험 하나를 소개할게요. 연구자들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아프리카에서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명확한 숫자를요. 두 번째 그룹한테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로키아라는 이름의 7살 소녀가 있는데 이 아이는 매일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잔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2배 이상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수백만 명의 숫자보다 로키아 한 명의 이야기가 더 강했어요.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폴 슬로빅은 이걸 공감 태화라고 불렀어요. 숫자가 커질수록 인간의 공감 능력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스탈린이 먼저 꿰뚫어 봤어요. 그게 이 말로 남았어요.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근데 이건 단순히 기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예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돼요. 신경과학이 이걸 증명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는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야기를 읽을 때는 달라요.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운동을 처리하는 부위,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동시에 켜져요. 등장인물이 달리면 읽는 사람의 뇌에서 달리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 실제로 활성화돼요. 주인공이 레몬을 먹으면 읽는 사람의 뇌에서 신맛을 처리하는 영역이 켜져요. 이걸 신경 커플링이라고 해요. 이야기는 뇌를 복사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울어요. 소설 속 인물이 죽으면 슬퍼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주인공의 성공에 기뻐요.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 광고인, 종교 지도자, 언론인. 그들은 당신의 뇌를 이야기로 복사해요. 당신이 느끼길 원하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크고 아주 위험해요. 조지프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있어요. 수천 년에 걸쳐 전 세계 신화, 종교, 민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웅의 여정이에요. 주인공이 평범한 세계에 있다가 부름을 받아요. 처음엔 거부해요. 결국 받아들여서 길을 떠나요. 시험을 만나고 동료를 얻고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해요. 거기서 뭔가를 얻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돼요. 스타워즈가 이 구조예요. 해리포터가 이 구조예요. 라이온킹이 이 구조예요. 성경이 이 구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이야기가 이 구조예요. 왜 이 구조가 모든 문화권에서 반복될까요? 캠벨은 이게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적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구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르는 이야기는 즉각적으로 마음에 닿아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 때 의식적으로 이 구조를 활용해요.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구조를 사용하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매번 빠져들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여기서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역사 속의 악당들,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이들은 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추종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에게 이런 이야기를 줬어요. 우리 독일 민족은 원래 위대했는데 유대인과 전쟁 패배로 인해 굴욕을 당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끌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이 이야기가 강력했던 이유는 독일 국민이 이미 느끼고 있던 굴욕감과 분노에 정확하게 닿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가 내 감정을 설명해 준다는 게 중요했어요. 심리학에서 내러티브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독일 국민의 내러티브 정체성에 손을 댄 거예요. 당신들은 피해자고 나는 구원자고 저들이 악당이라는 이야기를 심어넣은 거예요. 이게 독재자들이 쓰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뉴스에서, SNS에서, 정치 연설에서. 피해자, 구원자, 악당. 이 세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야기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야기의 힘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사람 관계가 힘들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면 이야기예요? 스탠퍼드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 밝힌 게 있어요. 나는 고정돼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과 나는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믿으면 소심하게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심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 행동이 이야기를 강화시켜요. 봐, 역시 나는 소심해. 이렇게요. 이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해요. 이야기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이야기를 강화해요. 이 루프가 우리 삶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야기를 다루는 힘의 첫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걸 아는 것.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 이야기에서 피해자는 누구고 악당은 누구이고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이 세 역할이 너무 선명하게 배치된 이야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가요? 특히 분노, 두려움, 혐오. 이 세 가지 감정을 강하게 일으키는 이야기는 내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아요. 감정이 강하면 이성이 약해지거든요. 세 번째, 이 이야기에서 반대 입장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반대 입장을 악마화하거나 무시하거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야기는 위험한 이야기예요. 진실은 대부분 복잡하고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만 습관화해도 이야기에 지배당하는 일이 훨씬 줄어요. 이야기를 다루는 힘의 두 번째 단계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상황,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관계를 바꾸고 싶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야기를 만든다는 게 뭔가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제품의 배터리 수명이 24시간입니다. 이건 데이터예요. 이 배터리 하나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아이 픽업하고 저녁 먹고 잠들기 전까지 충전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건 이야기예요. 같은 사실인데 전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을 주머니 속에. 용량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만드는 기본 구조는 간단해요. 전, 사건, 후예요. 전, 이전에는 이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후,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세 가지예요. 이게 모든 광고의 구조예요. 모든 정치 연설의 구조예요. 모든 종교적 회심 이야기의 구조예요. 이걸 알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이야기를 다루는 힘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내러티브 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요. 마이클 화이트와 데이비드 앱스턴이 만든 치료법인데 핵심 전제가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런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실패했고 항상 혼자였고 앞으로도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항상 실패했나요? 정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나요? 항상 혼자였나요? 정말 단 한 명도 곁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들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긍정적인 사건들은 예외로 처리하면서요. 내러티브 치료는 이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예외가 되어버린 순간들을 찾아요. 작더라도 괜찮았던 순간들, 연결됐던 순간들, 뭔가가 됐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다시 이야기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이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에요. 이야기의 힘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책임이에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역사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르완다 대학살에서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어요. 그 학살이 시작되기 전에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이야기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야기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이야기는 연결하거나 분리해요. 치유하거나 상처를 줘요. 희망을 주거나 절망을 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을 더 연결시키는가 아니면 더 분리시키는가? 이 이야기가 공감을 넓히는가 아니면 혐오를 부추기는가? 이 이야기가 진실에 기반하는가 아니면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이야기의 힘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인간은 이야기를 만드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현실을 만들어요. 돈도, 국가도, 법도, 종교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믿는 것도 모두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다루는 힘은 세 가지예요. 이야기를 알아채는 것.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 내가 전달하려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 내가 나 자신에 대해 해온 이야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기꾼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역사가 증명해왔어요. 지금도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이야기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건지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 될 건지를요.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